버리지 못한 인형. 저는 남자입니다만 부끄럽게도 철들 무렵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인형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 인형은 마치 미국 애니메이션에나 나올 법한 오리 모양이었는데 제가 꽤나 마음에 들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당시에는 이름도 지어주었었던 것 같아요. 그토록 애착을 가졌던 인형은 제 인생을 통틀어 전에도 후에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역시 점차 그런 제 취향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더군요. 중학교 1학년 무렵에는 처음으로 좋아하는 여학생도 생겼는데 그 아이를 떠올리면 인형과 늘 함께 있는 제 모습이 기분 나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하리라 마음먹었지만 여태껏 제 인생을 함께 해온 소중한 단짝이지 않습니까? 거부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그 인형은 방 한구석에 버려지지도 못한 채 방치되어서 그저 어중간하게 존재하는 형태가 되고 말았죠. 그로부터 수개월 후, 전 인형을 공양해주는 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곳이 다 있나 싶어서 당시엔 꽤 놀랐었죠. 그 절에 맡겨서 제대로 된 처분을 할 수 있다면 제 안에 죄책감 같은 것도 옅어지리라 느꼈고 확실히 끊어내려면 지금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어머니께 운전을 부탁해서 그 절로 향하기로 했어요. 가는 길에는 어둑어둑한 산길도 있어서 도저히 도보나 자전거로는 갈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수석에서 인형을 꽉 움켜쥔 채 창밖의 경치를 바라보는데 왠지 모를 약간의 두려움이 일었던 것도 같습니다. 이변이 일어난 것은 절까지 불과 수킬로미터 남짓 남은 곳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돌연 어머니의 차가 덜컹덜컹 흔들리기 시작했고 당황해서 차 밖으로 나가보니까 타이어가 펑크가 나 있었던 겁니다. 저희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설마 그곳에 차를 버려두고 절에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도로 서비스를 부르고 수습하는 사이 공양 접수 시간은 그만 끝나버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라 여겼었죠. 하지만 이를 신호탄으로 그 후로도 인형을 손에서 놓으려 할 때마다 불가사의한 현상이나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타이어 펑크 사건으로부터 한 달 뒤, 다시 절로 향할 채비를 하던 도중 할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는 급보가 알아들었습니다. 원인은 심근경색이었고 이송이 조금만 늦었더라도 목숨을 건지지 못하셨을 거라고 하더군요. 마침 저와 어머니가 집을 나서려던 찰나에 연락을 받았기에 결국 그날도 절을 가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절에 갈 계획을 세우던 때는 놀랍게도 가장 중요한 인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전날까지만 해도 방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형이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고 만 것입니다. 결국 반나절을 찾아 헤매어도 발견하지 못했고 또다시 절에 가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절에서의 공양을 단념한 직후 아주 허무하게도 제 이불 속에서 인형이 나오는 겁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온 집안을 뒤집어 엎을 기세로 찾아다녀도 보이지 않았었던 인형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이 이쯤부터였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총 8번 정도 이 인형을 떼어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고 너무도 절묘한 타이밍에 무언가 사건이 터졌고 그 대다수는 저희 가족에게 있어 좋지 않은 일들이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공양을 포기하고 그냥 버리려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넘어져서 새끼손가락뼈에 금이 가기도 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믿지 않으실 테고 저 역시 우연이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저희 가족은 이제 인형에게 무언가 씌여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깊은 원념 같은 것이 느껴지는 일들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이 일로부터 약 20년 정도가 흘렀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인형은 본가에 존재합니다. 이제 제 방은 없어졌으니까 헛간 어딘가에 인형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몇 년 동안 아무도 손에 쥐지 않았을 테죠. 버리지 못했다기보다는 버려지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흔히들 소중히 여기는 물건에는 마음이 깃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여 처분이나 양도를 고려하고 있는 인형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땐 부디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검은 옷을 입은 아저씨. 이건 내가 6살 때 엄마 심부름으로 혼자 장을 보러 갔을 때 있었던 일이야. 엄마한테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랑 살 물건을 적어둔 메모지를 받았어. 밖이 한여름이라 꽤 더웠으니까 엄마도 장 보러 가기 귀찮으셨나 보다 생각했는데 거스름돈은 용돈으로 가져도 된다는 말을 듣고 신나서 슈퍼로 갔지.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슈퍼로 10,000원짜리를 꼭 쥐고 메모지는 바지 주머니에 쏙 하고 넣은 채로 말이야. 길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위아래로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모자를 쓴 모르는 아저씨가 내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 인도라서 오가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 아저씨한테만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 한여름 더운 날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위화감 때문에 시선이 끌렸던 건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난 굳이 신경 안 쓰려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걸어갔어. 서로 마주보면서 걷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리가 가까워져야 되는데 도무지 스쳐 지나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나도 어린애였으니까 딴 길로 새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했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진 않았어. 근데 바로 다음 순간 강한 바람이 불면서 모래먼지가 확 일어났고 난 모래가 눈에 들어갈까봐 양손으로 얼굴을 팍 가렸거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엉겁결에 얼굴을 가리느라 그만 엄마가 준 10,000원짜리 지폐를 손에서 놓쳐버린 거야. 난 빨리 찾아야 돼 하고 초조해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인도 옆에 있는 풀숲이 의심스러워서 그 안으로 발을 들여다 놓았어. 잡초가 막 무성하게 자라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부스럭거리면서 풀을 헤치고 돈을 찾다 보니까 접어둔 채로 떨어져 있는 10,000원짜리를 발견했어. 휴, 엄마한테 안 혼나겠다 하고 안도하면서 쪼그려 앉아 돈을 주우려던 그때 눈앞에 검은 발이 쓱 보인 거야. 나는 누가 내 돈을 뺏어갈까봐 쪼그려 앉은 채로 제 돈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딱 위로 들었는데 거기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파란 하늘만 펼쳐져 있었어. 이상하네. 분명히 검은 발이 보였는데 하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아래를 보고 돈을 주우려 하니까 역시나 무릎 아래부터 새까만 발이 확실하게 서 있는 거야. 난 등골에 소름이 돋으면서 차가운 기운을 느꼈어. 너무 무서워서 쪼그려 앉은 채로 돈만 꽉 쥐고 꼼짝 않고 있으니까 무릎 아래만 있는 발이 내 옆을 걸어서 지나가는 게 보였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검은 발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고 난 뒤에 직감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난 쪼그려 앉은 채로 몸 방향만 살짝 틀어서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 나랑 조금 떨어진 뒤쪽엔 아까 길에서 봤던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아저씨의 뒷모습이 보였어. 내가 아저씨의 뒷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아저씨도 쓱 하고 뒤를 돌아보더라. 그리고 나랑 눈이 마주치니까
뭐라 말할 수 없는 기묘한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스르륵 하고 사라져버렸어. 검은 옷의 아저씨를 가까이서 보고 깨달은 건데 내가 옷이라고 생각했었던 건 옷이 아니라 새까맣게 불에 타서 문드러진 몸이었어. 그게 어렴풋이 검은 옷처럼 보였던 거지. 얼굴만은 까맣지 않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어. 난 덜덜 떨리는 몸을 일으키면서 못 본 걸로 치자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사람 통행이 많은 길로 삥 둘러서 슈퍼로 향했어. 검은 옷의 아저씨를 봤던 그 도로는 내 통학로였는데 그 뒤로는 본 적이 없지만 역시 무서워서 최대한 그 길로 다니는 건 피하게 됐지. 지금도 떠올리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나의 어린 시절 공포 체험이야. 지하도의 할아버지. 이건 내가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 햇볕이 유난히 따갑고 엄청 더웠던 날 겪었던 일이야. 그날은 초등학교 3학년인 남동생이랑 같이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상가로 머리를 자르러 가기로 했어. 그 상가에 가려면 집 근처에 있는 차가 매섭게 달리는 큰 도로를 건너가야만 했어. 그 도로엔 지하도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걸어갈 때는 그쪽을 통해서 통행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평소처럼 지하도로 들어가려는데 거기에 아이를 아는 어떤 할아버지가 서서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들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라고. 하얀색 반팔 티셔츠에 검은 반바지 차림의 할아버지였는데 그땐 딱히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동생이랑 상가로 향했어. 상가에 도착해서 예정대로 머리를 자른 뒤에 오락실에서 잠깐 놀았고 11시도 지났고 점심때가 가까워졌길래 이제 집에 가자 싶어서 같은 길을 지나 집으로 향했지. 그런데 완전히 똑같은 장소에서 아까 그 할아버지가 똑같이 가만히 도로를 달리는 차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처음 할아버지를 봤을 때부터 2시간 이상은 지났을 텐데 그때부터 계속 그 상태였나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빠져서 무작정 서둘러서 귀가했어. 집에 돌아와선 점심을 먹고 그 뒤엔 숙제를 좀 하다가 게임을 하면서 놀았어. 오후 2시쯤 되자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까 놀았었던 상가에 오락실에 가자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지. 설마 그 할아버지가 또 있을까 싶어서 조금 돌아가게 되겠지만 그 길로 가긴 좀 그래서 다른 길로에서 상가 오락실로 갔어. 오락실에 도착하고 친구들한테 할아버지 이야기를 가볍게 하긴 했는데 한창 놀 때는 딱히 생각나는 일 없이 순수하게 즐길 수 있었어. 오락실에서 한동안 논 다음엔 그대로 친구네 집에서 쭉 놀았는데 너무 푹 빠져서 놀다 보니까 어느새 밤 8시가 된 거야. 서둘러서 집에 돌아가야 했어. 시간도 제법 늦어졌고 친구 어머니가 차로 바래다 준다고 하셨는데 내가 자전거를 타고 왔기 때문에 혼자 가기로 했어. 하지만 친구네 집에서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최단 루트는 그 지하도를 지나는 길뿐이었거든. 다시 그 할아버지의 얼굴이 뇌리에 스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여지더라. 그렇다고 다른 길은 돌아가야 하는 데다가 이런 시간에는 사람의 발길도 뜸하잖아. 그건 또 그거대로 싫어서 최종적으로는 최단 루트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어. 3분쯤 지나서 지하도 부근에 도착했는데 차도 별로 없길래 지하도로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도로 위를 건넜어. 그때 호기심이 이겨버린 거지. 나중에 생각해보면 절대 안 그랬어야 했는데 무심코 지하도 쪽을 들여다보고 말았어. 놀랍게도 할아버진 아직 거기 있었고 아침에 봤을 때랑 똑같이 아이를 안은 채 가만히 서 있었던 거야. 말로 다 못할 공포심을 느끼면서 굳어있는데 할아버지가 내 쪽을 보면서 뭔가 말을 걸어왔어.
공포심이 극에 달했고 난 쏜살같이 집으로 도망쳐왔지. 집에 돌아가자마자 내 상태가 심상치 않은 걸 보고 역시 부모님도 이상하다 생각하셨는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어. 난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지만 부모님은 그저 착각한 거 아니냐면서 귀담아 듣지 않았어. 착각이 아니란 건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는데도 말이야. 그래서 동생한테 물어봤어. 너도 같이 보지 않았냐고. 근데 동생은 난 그런 거 몰라 라고 대답하는 거야. 처음엔 동생이 장난을 치는 건 줄 알았어. 끈질기게 캐물어봐도 진짜 할아버지에 대해선 모르는 눈치였어. 어쩌면 나한테만 보였던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몹시 무서웠지만 실제 진실은 잘 모르겠어. 그 일 이후엔 지하도 부근을 지나는 건 되도록이면 피하고 있어. 그로부터 몇 년 뒤, 사실 과거에 지하도 부근에서 할아버지와 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고가 있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어. 그때 그 할아버진 나에게 무슨 말을 걸었었던 걸까? 만약 대답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면 아직도 공포심이 느껴져.